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학 개론 2019년 서울특별시 9급 사회복지직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함께 진행하게 될 해커스 공무원 고병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요 서울특별시 9급 사회복지직 총평을 드리자면 저랑 같이 꾸준히 커리큘럼 기본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을 하신 분들은요 고득점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풀어봤던 문제예요. 그런데 두 문제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교재 밖에서 나왔어요. 바로 시사 문제예요. 한자로 좀 써볼게요. 시사 이렇게 쓰거든요. 시사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이게 최근 사회복지학 개론의 공무원 시험 트렌드예요. 요즘. 예전에는 이슈화된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슈화되는 문제는 지금 감소 추세예요. 그런데 시사, 이제 우리말로 해볼까요? 시사는 뭐죠? 현재 당시 또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사건, 이걸 줄여서 우리가 시사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요즘 증가 추세에 있어요. 증가 추세. 좀 이따 저랑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중간중간에 저희가 요 시사에 관련된 용어라든가 또는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퍼펙트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는요, 시험 문제 정말 단골로 나온다고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5가지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역사회복지론 쪽에서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번.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은 주로 경제제도에서 수행된다. 맞죠? 생산, 분배, 소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경제라고 얘기하죠. 원래 경제라는 거는 경세재민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세재민, 세상을 어떻게 한다? 구하고 백성을 평화롭게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경제, 이렇게 나온 거죠. 2번,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회화의 기능은 가장 1차적으로 가족제도에서 수행된다. 맞습니다. 3번,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니죠. 이거 내가 시험 때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상부상조 기능이죠. 상부상조 기능. 상부상조 기능은 다른 말로 뭐죠? 복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회통합은 뭐죠? 사회통합은? 종교죠, 종교.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통합은 뭐라고 얘기했다?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뭐 있어요? 사회통제. 이거는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도죠. 제도는 다른 말로 하면 법,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의 기능은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조집단 등에서 수행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은 문제죠.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버트 스펙트의 5가지 기능은 꼭 눈여겨보시라고요. 2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지녔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 2번, 사회복지사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성, 유니크니스를 존중해야 한다. 3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된다. 즉 공익성을 침해할 경우. 4번,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자, 원조라는 것은 헬핑 프로세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든 경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비밀 엄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요 사회복지 행정 모델은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온다고. 아니나 다를까 나왔죠. 사회복지 행정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과학적 관리 모형, 다른 말로 테일러 시스템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업화, 개개인의 기본 동작과 형태와 소요 시간의 표준화, 수행 과정과 보상의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 맞죠?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이 과학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수학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학.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요 시간을 판단한다는 거죠. 노동에 대한 소요 시간을 수학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를 결합하는데 1분에 10개를 하면 아하, 이 사람은 10분이면은 100개를 하겠구나. 그 상태에서 1시간이면 그러니까 1시간이면 이 사람이 몇 개를 하겠어? 수학이 안 되니? 1분에 임평이가 대답해 봐. 1분에 10개를 해. 10분이면 몇 개야? 100개지? 그럼 1시간은 몇 개겠어? 600개겠지. 그지? 이걸 하루에 8시간씩 일해. 그럼 몇 개겠어? 68에 4,800개. 이게 뭐라고 그랬어? 생산량이라고 그랬지. 생산량. 그죠? 그래서 이거를 초과해. 그럼 뭘 준다고 그랬어? 물질적 보상, 보너스. 이거를 미달해. 그럼 뭐 준다고 그랬지? 물질적 손해, 감봉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소요 시간의 표준화, 수행 과정과 보상의 연결 등을 통한 보너스냐 감봉이냐 이렇게 연결 등을 통한 관리를 요구한다. 맞죠? 2번, 인간관계 모형은 물리적 환경보다 노동자의 사회, 심리적 요소. 그렇습니다. 조직의 개별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 모형은 공식이에요, 비공식이에요. 항상 비공식 또는 비공식 집단, 이걸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네. 다음 3번, 관료제 모형은 조직 내부의 개별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가정합니까? 맞습니까? 자, 관료제 모형 한번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 모형의 특성, 제가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합법적이죠. 두 번째 뭐죠? 권위적이죠.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위계적이죠. 그래서 상명하복이죠. 또는 상의하달. 네 번째 뭐죠? 분권하죠. 또는 분업하죠. 다섯 번째 뭐죠? 신상필벌이죠. 그죠? 단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요거 빨간색 뭐죠? 뭘 초래해요? 인간화를 초래한다. 요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조직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상황이론이죠. 4번 정치경제 이론은 조직의 생존과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솔직히 이 문제는요.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함정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함정이 있는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찾으라는 거죠. 1번 복지비용을 삭감하고 지출 구조를 변화시킨다. 맞죠? 2번 공공부문의 민영화, 기업 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였다. 정답은 얘예요. 공공부문의 민영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기업을 규제합니까?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기업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해제하라는 쪽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왜 자꾸 기업을 법률이다 뭐다 해서 막냐는 거예요.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자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기업 규제를 통해? 정부의 역할 축소는 맞아요. 근데 기업 규제를 통해요? 어불성설인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장난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꼼꼼히 안 보면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앞에도 맞고 끝에도 맞아요. 근데 이게 틀린 거죠. 정답 몇 번? 2번이다. 지문 마저 보겠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제공의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근로 연계 복지를 강화했다. 그렇죠? 근로 연계 복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워크페어라고 그랬죠. 워크페어.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조건부 복지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생산적 복지라고 그랬죠. 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뭡니까? 제3의 길이죠. 그죠? 제3의 길의 핵심 슬로건 워크페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제3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테마가 사회투자국가죠.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오죠. 사회투자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를 얘기했어요? 국가사회? 지역사회를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인간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사회. 그럼 어떤 인간? 어떤 인간사회? 누구? 그렇죠. 첫 번째, 그렇지. 구직자. 그지? 다음 두 번째 누구? 노숙인. 세 번째 누구죠? 네,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이라고 표현되죠. 이분들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투자해서, 직업 개발에 있는 거 투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활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투자 국가예요. 4번.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옳게 찍은 것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옹호자, 애드보케이트. 여러분 옹호자는요 환경에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개입하는 건다? 환경. 그래서 이건 직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옳게 짤지어진 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교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한다. 여러분 연결이래요. 연결. 그럼 뭐예요? 그렇죠. 중개자 역할이죠. 중개자. 브로커죠. 3번 중개자, 브로커.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운동을 지지한다? 운동? 이건 뭐예요? 행동가 아니면 현장 개입가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중개자를 하지 않습니다. 중개자는 자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4번 계획과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발전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꾀하는데 요건 어느 쪽이겠어요? 이거는 뭐 연구자 아니면 전문가 이쪽이 되겠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고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사회보장법 중에서 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왔잖아요. 그죠? 1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까? 아니죠. 당연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자 아닙니다. 2번 근로자와 사업주는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전 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까? 이거 봐봐요. 이거 나왔잖아. 이거 내가 기억나시죠? 누가 직업능력 개발 이거 누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업주만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왔잖아. 절반씩 부담하지 않아. 한 번 더 직업능력 개발비는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예요. 절반씩 부담하지 않습니다. 강의 때 한 내용 바로 나오죠? 3번 고용보험료 고지, 수납 및 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맞네. 정답 3번이네요. 이것도 내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내가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에서 하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4번 구직급여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부터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여봐, 이것도 나왔잖아. 90일부터 240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연령과 상관없이요? 아니죠. 연령이라든가 퇴직한 시기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차등 상이하게 지급됩니다. 한 번 더 연령과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이하게 받습니다. 상이하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자, 요게 시사 문제예요. 요게 시사. 엄밀히 얘기하면 시사 용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교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조금 연관이 있긴 하지만 뭐 최저임금하고. 그런데 보세요. 요즘 이런 문제 형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7번 최근 노동중심적 복지국, 그러니까 최근이란 말 나오니까 시사죠. 현재 당시 복지국가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요즘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기본소득. 이 베이직 인컴의 개념적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보편성, 2번 재정적 지속 가능성, 3번 무조건성, 4번 개별성. 자, 요거는 2017년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핀란드에서.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해요.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재산의 유무, 즉 소득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게끔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거죠. 기본소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모그란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때 원칙이 뭐냐면 보편성 맞아요. 보편성. 그 다음에 무조건성이에요. 보세요.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성. 그 다음에 개별성이에요. 그 사람 특성에 맞게끔. 그러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 보시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위주로 강의 때 제가 시사용어 문제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강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췄어? 대단한. 확실히 내 제자들이야. 잘하고 있어 아주. 8번. 요 문제는요 조금 헷갈려요. 제가 강의 때 이 시민권 이론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시티즌,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아니죠. 마샬이 얘기한 시민은 뭐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주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부르주아.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 때 소상공인들, 중상공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시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들이 기득권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자기들이 프랑스 대혁명 때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시토아잉, 프랑스 말로 시토아잉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혁명.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티 마샬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시민권론, 얘네들이 이제 정치권이라든가 모든 걸 장악한 거야, 경제권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 같이 혁명에 참여했던 농노계급,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 2월 혁명, 7월 혁명, 10월 혁명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켜 나오죠. 즉 정치적 투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았어. 너희 노동자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참정권을 부여해줄게. 그러면서 이게 뭘로 변했어요? 알았어. 너희들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권을 부여해줄게. 이런 식으로 점차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티 마샬이 얘기한 시민권이라는 핵심은 뭐예요? 정치적 투쟁의 산물로서 사회권, 다른 말로 생존권, 다른 말로 기본권, 유사한 용어죠? 다른 말로 복지권을 획득하게 됐다는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에요. 1번, 남성 백인에게만 유효한 권리 범주에 불과하고 여성과 흑인 등 다른 집단의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티 마샬이 영국 사람이죠? 2번, 영국의 사례에 국한되죠.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3번, 시민권의 발전을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간주하여 투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죠? 4번, 관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애매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동떨어진 거죠. 언더스탠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중요하고요. 다음 8번 문제, 9번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사에 관련된 문제죠. 롤스의 정의론. TV에서 뭐 테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EBS에서 많이 방송을 했죠. 롤스의 정의론. 저도 EBS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자 봅시다. 롤스가 얘기한 정의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교재를 보신 분들은 또는 요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번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2번 차등의 원칙, 3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4번 부정의 시정 원칙.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맞아요. 2번, 차등의 원칙. 교수님, 여기서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뭡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이에요. 근데 요 앞에 말을 생략하고요. 요 앞에 말을 생략하고 요것만 싹 집어넣은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아마 2번으로 오답 마킹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민주주의 평등과 차등의 원칙이에요. 원래. 3번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네. 맞아요. 그러나 부정의의 시정 원칙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롤스의 정의론에는 부정의의 시정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공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자연적 의무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수업 시간 때 한 번 더 자세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자, 법제론 편에서 두 군데에서는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하나가 어디? 사회복지사업법. 두 번째가 어디? 사회보장법. 그죠? 파봐 나오잖아. 사회복지사업법.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회복지사업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까? 삑. 아니죠. 사회복지사업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업, 말 그대로 복지사업이죠. 복지사업은 결국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뭐인 누가 해요? 법인이 하죠. 그죠? 법인은 다시 어떻게 구분돼요? 시설로 나누죠. 뭘로 나눠요? 기관으로 나누죠. 이것들이 모여있는 뭐가 있어요? 협회가 있죠. 한국사회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지역사회보장협회 등등등. 그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 또는 법인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죠? 그러면 개별사회 사업이 있겠죠? 뭐 1번 뭐 있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그죠? 부터 시작해갖고 뭐 있어요? 쭉 내려가. 그리고 마지막 27번 무슨 법? 청소년 기본법까지. 이 관련법 27개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원하고 운영하게끔 어떻게 해요? 법률적으로 제도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고. 이거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이건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이건 사회보장법이 더 가까운 거죠.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거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죠? 2번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죠. 4번 보건의료 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한국사회복지 행정의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시기적으로 역시 이런 문제 또 잘 나온다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온다고. 연대별로, 순서별로, 시기별로. 1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구축. 이거 어떻게 어려웠어요? 행복이음. 행복이음. 행복이음대 이어. 2012년이죠. 이렇게 어려웠죠. 그죠? 얼굴 표정 보니까 왜 그래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해오라고 그랬잖아. 행복이음. 그지? 노이 장기업인데 실시야. 실시. 재정은 언제? 2007년. 실시니까 언제겠어? 2008년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지역복지계획 수립 이건 언제겠어?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면서. 그렇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 도입 이건 언제겠어? 1997년 제정해가지고 언제 시행됐어? 99년부터 시행했지. 답 나왔네. 몇 번? 4번 있네. 4번. 그죠?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죠. 봐봐 나오잖아. 나오잖아. 얼굴 표정들 보니까 다 맞춘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12번. 이거 또 이거 봐봐. 이것도 나왔잖아. 성과주의 예산. 그 다음에 뭐야? 연기준 예산. PPBS. 프로그램 기획 예산 방식.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항목. 이거 나오잖아.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 양식 중에 품목 예산 방식. 다른 말로 항목별 예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체 예상 지출 항목을 열거하고 지출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요게 정의죠. 2번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다. 그렇죠. 어디에 유리해요? 회계에 유리하다고 그랬죠. 3번 기관의 투입 요소에 주의를 집중하는 예산. 맞죠? 그렇잖아. 항목별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잘해야지. 만약에 전용하면 징계사항 되니까. 4번 기관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과나 목표를 제시합니까? 이건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이건 성과주의 쪽이죠. 그렇지. 똑똑하다. 봐봐. 바로 나오잖아. 문제 이거. 그죠? 13번. 역시 윤리강령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상 사회복지사 윤리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도 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2번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여러분 안 맞죠?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논의 없이?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동료 혹은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맞잖아. 적법이라는 거는
법에 부합된다는 건데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한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지문 마저 보겠습니다. 3번 전문가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복사의 권익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번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란 요구에 대해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나왔죠? 역시 나왔잖아. 1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세 가지 안 된다고 그랬지? 뭐 양도, 담보, 압류. 어디 있어? 양도,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담보, 압류.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전서권? 일신 전서권. 일신 전서권.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일신 전서권. 근데 2번 보세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포기하고 나서 내가 이거 생각이 짧았네.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 포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그렇죠. 공익성을 침해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있어. 자기 자녀들이 뭐 6살, 4살, 3살이야. 근데 아빠가 딱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엄마는 안 계시는데? 나 저기 수급권 포기할래요. 근데 다닐 만한 직장도 없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이 어린이 누가 키워 자녀들은? 그때는 뭐예요? 판단하에서 포기의 당사자가 포기 신청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용인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례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한 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제가 강의 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15번 문제 역시 단골로 출제된다고 하더니 봐봐. 또 나왔잖아. 또 나왔잖아. 교수님 한번 출제된 건데 또 나올까요? 또 나오잖아. 그지? 사례 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조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어세스먼트, 사정이 나와야지. 사정. 어세스먼트가. 이걸 메디컬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진단이라고 그랬잖아. 진단. 그죠? 진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수술 계획이든 입원 계획이든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계도라든가 생태도라든가 다양한 진단 도구, 즉 사정 도구를 통해서 사정을 한 다음, 즉 진단을 한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있어? 사정, 기획. 맞죠? 그러면 점검이 나오겠어요? 개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개입한 다음에 점검을 해야지. 피드백을 해야지. 오케이? 그 다음 뭐 해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정답 몇 번? 3번. 진짜 이거 저랑 같이 한 진짜 한 10대 번 풀었잖아, 이 문제. 바로 나오잖아. 사정, 어세스먼트, 기획, 개입, 점검,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16번. 보기에서 설명한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조사람 때 강의했지? 뭘로 얘기했어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자료 분석은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인데 이는 이론 또는 실제적 목적과 관련해서 수집된 자료를 일반적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분석 단위의 적용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집단 또는 집합체에서 발견된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한 번 더 집단 또는 집합체에서 발견된 내용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느낌 오시죠? 즉 특정 지역의 노령화 비율이 높고 그 지역의 특정 정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노인이 그 정당을 더 지지한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려가서 만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분석을 어디다 해요? 개인한테 할 때. 무슨 오류? 생태학적 오류라고 그랬죠. 이건 내가 강의 때 어떻게 사례드렸죠? 몇 년 전에 하나 이글스. 그죠? 하나 이글스 그때 맨날 꼴찌였잖아요. 근데 저기 대전에서 회식하고 있으니까는 거기 있는 팬들이 야 맨날 꼴찌를 하면서 말이야 너희들이 그 고기가 입으로 넘어가냐? 근데 옆에서 어떤 선수가 막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야 너는 포지션이 뭐야? 근데 투수인데 그랬더니 너도 꼴찌겠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저 1등인데요. 다승왕, 삼진왕, 방어율 1위. 누구였어요? 유현진 선수. 지금 LA 다저스에 있는.
이게 전형적인 생태학적 오류죠. 전체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 집단에 소속된 개인 너도 못하겠지. 이게 생태학적 오류예요. 내가 이때 이거 야구팀으로 설명했잖아요. 다 맞춘 걸로 알겠습니다. 맞지? 얼굴 편 나를 똑바로 해보고 얘기해.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 생태학적 오류. 네, 사례까지 들었어. 사례까지. 17번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601년 구빈법이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하였다. 맞죠? 정답 1번이죠. 2번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여 임금 지불과 직업보도. 자, 제가 이제 새롭게 직업을 이제 획득해서 제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직업보도. 이건 뭐예요? 작업장 테스트법이죠. 이거. 기억나시죠? 직업보도 얘기하면서. 3번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하는 무슨 법? 정주법. 머무는 것을 고정한다. 정주법. 그죠? 정주법.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임금을 보충해주는 빈민의 처우 개선. 임금을 보충해주는 무슨 법? 그렇지. 스피맨핸드법. 다른 말로 버커숍 빵법. 옛날에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레딩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 레딩이 바로 그 어디예요? 버커쇼즈 주도잖아요. 강의 때 설명드렸죠. 다음 18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또 나왔네. 사회복지사업법. 봐봐. 사회복지사업법 중요하다니까. 계속 나오잖아. 사회복지 간의 사업 중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 연계 사업. 자, 지역 조직화 기능이에요. 주민 조직화 사업,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 사회복지 간에 3대 기능이 있어요. 부르세요. 첫 번째 뭐죠? 사회복지 서비스 뭐예요? 제공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연결이죠. 연결이죠.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CO라고 그러죠.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세 번째가 뭐가 있죠? 사례 관리죠. 케이스 스터디. 근데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지역 조직화 기능. 이 지역 조직화 기능의 서브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1번 보세요. 서비스 연계 사업. 이거는 상위 레벨이죠. 서브 타입이 아니라. 이거는. 지역사회 복지 제공.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것이죠.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19번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의 4가지 구성 요소. 이것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봐봐 나오잖아. 자, 부르세요. 첫 번째 뭐? 누구? 붐. 누구? 누구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이건 뭐죠? 할당이죠. 할당 체계. 두 번째, 뭘 줄 것인가? What? 이걸 급여 체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세 번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누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 중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이 할 것인가? 아니면 둘이 합쳐서 할 것인가? 그 다음 뭐겠어요? 파이낸스. 그러면 재정은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재원. 이거는 뭐죠? 전달 체계. 할당 어디 있습니까? 할당 여기 있죠? 할당. 전달 체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전달. 급여 체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급여. 그러나 사회적 위험은 없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역시 요거는 제 아들 사례 들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우리 아들? 아마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자, 보기와 같은 실천 계획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클라이언트의 말, 행동, 생각 간의 모순을 지적하는 거. 우리 아들이 내가 하지 말았는데 계속 했잖아. 그지? 뭐예요? 직면하기. 나오잖아. 니은 클라이언트가 특정 행동이나 경험 혹은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거나
그런 쪽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뭐죠? 격려죠, 격려. 그죠? 어디 있어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